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욱진이라고 합니다. 코트라에서 이제 2010년부터 근무를 해왔고, 저희 회사는 이제 외국 근무를 좀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18년까지는 이제 이란 테헤란에서 근무를 했고, 2021년부터 23년, 3년 동안은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후에는 이제 인도 뉴델리에서 3년 근무를 하도록 명을 받아서 가기 직전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지난해 12월에 나온 책 AI와 실리콘밸리의 반문화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또 너무 길어지면 좀 지루하니까 한 30분 정도로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가 좀 영어로 돼 있긴 한데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료 중간중간에 제가 대중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또 이제 사파나 이제 그림이나 사진을 좀 넣은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반문화라는 개념,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카운터 컬처. 이제 영어권에서는 특히나 미국에서는 반문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반문화라고 했을 때 반문화가 뭐냐,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어로는 카운터 컬처라는 이제 그 표현을 쓰고, 그걸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뭐 반문화 혹은 뭐 저항문화 혹은 대항문화, 아니면 뭐 주류에 저항하는 소수문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원어에 가장 가까운 거는 반문화라고 해서 이 반문화라는 표현을 살렸습니다. 그 반문화가 뭐냐 그러면 일단 소수문화고 주류에 저항하는 어떤 문화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반문화라고 했을 때 60년대, 70년대에 아주 들끓었던 젊은 세대들의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사람들이 이 사진에 있는 분들인데, 1950년대에 이제 시로, 문학으로 사회 운동을 했던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비트 세대라고 하고, 90년대에 있었던 김성수 감독인가요? 그 영화 비트도 이 비트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 제 기억으로는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문학을 전공하던 학생들이었는데, 이 문학을 하면서 상당히 좀 전위적인 내용으로 시를 쓰고 어떤 제도를 굉장히 비판하고,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풍요를 겪는 이 어떤 시대에서 이런 풍요는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다라고 해서 다소 낭만적이고 다소 어떤 그 이상적인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퇴학을 당해요. 결국 이제 학교에서 잘리고, 학교에서 어떤 이제 위험 문자로 찍히고 이러면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문학으로 사회 운동을 하는 최초의 어떤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뭐 그 잭 케루악이라는 그 길 위에서라는 이제 책을 쓴 잭 케루악이라는 인물이 아주 대표적인 이제 비트 세대의 인물이고, 이 길 위에서라는 이제 책의 내용도 이 사람들이 대륙횡단을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대륙횡단을 했던 그런 실제 일을 가지고 이제 소설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런 소설이나 시가 미국 사회에 많이 퍼지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되고, 하나의 세대를 지칭하는 비트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풍요를 이루고, 그리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후에 뭐 베트남 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흐름에서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문학이나 정신이나 아니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인식이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현 시대의 그 IT 산업, 그리고 이런 컴퓨터 산업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 이 사람들은 시를 썼던 사람들이고 문학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했던 어떤 그
문학 운동이 어떻게 이제 컴퓨터 산업 이후에는 AI까지 연결이 됐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 기조는 어떤 개인적인 표현, 그리고 영적인 해방, 정신적인 성장 이런 걸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반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1950년대에 있었던 이제 비트 세대, 1960년대의 비트 세대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대표하는 서점이에요. 그래서 혹시 샌프란시스코를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꼭 이 서점에 한번 저는 들러보라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시티 라이츠 서점인데, 이 서점이 이 비트 세대의 어떤 그 집결지였고, 시 운동을 했던, 문학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출판사를 구하지 못해서 책을 못 내니까, 시를 못 내니까 이 시티라이츠라는 이름으로 이제 독립 출판을 해서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서점 2층에 가보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듯이 이 비트 문학으로 아예 한 면이 쫙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이제 각광받거나 유명한 그런 문학 작품이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미국 서부의 그런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떤 한번 들끓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 비트 문학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 요 똑같은 서점이 있죠. 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모여서 사진을 찍었던 거고, 여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요 사람이 그 앨런 긴즈버그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비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와도 막 소송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울부짖음, 하울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게 이제 금서로 지정이 돼요. 이거는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내용이어서, 그래서 그 국가와 이제 소송을 해서 결국 이 사람이 이기는 또 어떤 사례가 있고, 굉장히 불온한 서적으로 찍혔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이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옆에 보면 서점 옆에 보면 그 거리 이름이 오른쪽 위 사진입니다. 잭 케루악 거리예요. 잭 케루악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길 위에서 온 더 로드를 쓴 소설가의 이름을 따서 시티라이츠 서점 옆에 잭 케루악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어쨌든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 시대에 이런 문화가 어떻게 적용이 됐느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문학과 기술은 별개인 거지. 야, 너는 공돌이잖아. 너는 공대 가야지. 뭐 이걸 하는데 뭐 문학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 문학은 문학쟁이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통 바라보는 게 제가 성장했을 때 어른들의 생각이었다고 저는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 비트 문화가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히피 문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970년대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이 히피 문화가 굉장히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히피의 대표적인 인물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 대학생 때 히피 공동체, 그러니까 사과농장에서 생활을 했고, 요 사진에는 잡스가 들어있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추구를 아주 진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중퇴하고 뭐 인도로 이제 순례도 갔다 오고, 자기가 뭐 직업을 찾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황을 하면서 이제 선불교 수행을 하던 중에 어쨌든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컴퓨터 회사를 만들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회사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회사 이름을 뭘로 짓지 하면서 뭐 굉장히 이제 IT 회사 같은 이름들이 후보로 떠올라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지금 뭐 executek인가 뭐 이런 이제 테크 회사 이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후보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워즈니악하고 잡스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사과 농장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야 그냥 애플 어때? 애플 컴퓨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이제 이름을 짓는데, 이게 그 잡스의 전기를 보면 그 전기 작가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굉장히 똑똑한 선택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애플이라는 어떤 문화와 컴퓨터라는 공학 어떤 그 기술이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 한 단어에 들어가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가 봐도 이건 IT 회사잖아요. 뭐 엔비디아는 누가 봐도 느낌이 이제 IT 회사잖아요. 근데 애플은 우리 생각해 보면 컴퓨터 회사 이름이 무슨 스마트폰 회사 이름이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초창기부터 이런 반문화적이고 히피적인 마인드가
회사를 키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그 영화나 대중문화를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영화, 이게 아카데미에서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 영화 감독, 작가주의 감독인 폴 토마스 앤더슨이 만든 이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했는데 이게 미국의 반문화주의자들의 어떤 삶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여전히 어떤 공동체를 지향을 하고 그런 무선 교신을 몰래 하고 또 추적을 당하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그걸 알고 이 영화를 봤던 건 아닌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도 나왔고 창업을 했어요. 애플의 창업은 제 기억으로는 1976년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2026년이다 보니까 애플이 이제 창업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미국 현지에서는 많은 애플 50주년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애플의 시작은 그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라는 컴퓨터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개인용 컴퓨터를 시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 70년대까지 컴퓨터라는 거는 그 뭐 애니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동부의 IBM 같은 회사가 이 방 전체에 들어가는 서버를 놓고 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료주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생산성의 수단으로 이제 인식이 됐는데 서부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어떤 흐름이 나타났냐면 그 개인의 표현을 이제 어떤 매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이제 나왔다. 그게 바로 컴퓨터라는 거고 지금 이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크고 대형화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굉장히 소형화가 되면서 개인들이 누구나 이걸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의 이제 뭐 창업자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활동을 했던 요 동호회가 바로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에요. 그래서 홈브루 컴퓨터 클럽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홈브루 컴퓨터 클럽의 창립자, 이걸 발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리 펠젠스타인이라는 아저씨인데 이 사람은 원래 UC 버클리에서 언론 자유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버클리 대학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왼쪽에 가 있는 그런 이제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학교로 많이 유명한데 1960년대에 있었던 이제 FSM이라고 하죠. 프리 스피치 무브먼트가 학교의 정체성을 어떤 대변한다고 하면 그 운동을 했던 일원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리 펠젠스타인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그 운동권의 뭐 이렇게 상징은 아니었지만 이제 후단에서 통신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제 도망 다니면서 서로 교신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이 개인 간의 통신이 자유를 이루고 해방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그 운동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4년엔 운동권이었지만 70년대로 오면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다른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고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라는 게 이제 등장할 거니까 막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서로 기술 경연도 하고 동호회도 만들어서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플 이제 OS에도 이 홈브루라는 이제 그 패키지 관리자가 들어갔는데 여기 왜 홈브루가 뭐 맥주 집에서 부어 마시고 만들어 먹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 대한 오마주를 여기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이나 뭐 그 전에 이제 애플 컴퓨터나 아니면 윈도우즈가 많이 이제 또 차용을 했던 그런 이제 시스템에는 이런 반문화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문화라는 게 좋아요. 막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원하고 해방을 원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뭘로 이루려고 했냐면 LSD라는 마약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LSD를 해보면 굉장히 어떤 영적인 극단에 닿을 수 있는 경험을 했다라는 증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LSD라는 게 당연히 사회적으로 이제 막 용인되거나 뭐 장려되는 수단은 아니니까 이걸 대체할 만한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추구에 대한 대체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일본에서 건너온 우리로서는 조금 아쉬운 일본식 선불교가 미국 서부에서 이제 퍼지게 되면서 1960년대 후반 선불교가 굉장히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수행을 하면서 정신적 깨달음을 얻고 그걸 다시 기술에 도입해서 기술로 구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스티브 잡스의 그 젊은 시절,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방이에요. 보면 실제 방인데 이 사람 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던 게 아무런 가구가 없고 그리고 침대도 없고 완전히 비어 있고 물론 저기 있는 저 램프는 굉장히 비싼 거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그 공의 그런 느낌을 구현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내 개인에서 나는 어떤 선불교 신자야 이렇게만 그친 게 아니라 애플의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걸 계속해서 구현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잡스가 엔지니어 출신이긴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창업자가 되면서 많은 뛰어난 엔지니어들한테 버튼은 하나만 있어야 돼. 이유는 없어. 만들어 보면 알 거야. 이런 식의 지시를 계속 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처음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을 때 삼성은 버튼이 3개였잖아요. 홈 버튼, 뒤로 가기, 뭐 이렇게 메뉴 버튼 3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버튼 자체가 없지만 애플은 처음 나왔을 때 홈 버튼 하나로 이걸 가지고 계속 조작을 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 버튼이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써보면 이게 훨씬 편하다. 하나만 있지만 써보면 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하게 돼 있고 하나로 구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어떤 불교식의 그런 철학을 계속 제품에 구현하려고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20대 후반의 스티브 잡스예요. 유명한 사진이에요. 근데 전 여기서 뭘 좀 보셨으면 좋겠느냐면 저 무릎을 보세요. 그냥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데 저 새로 출시한 이제 매킨토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이게 뭐 연출한 사진이 아니라 기자가 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자세 좀 잡아보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았는데 저 두 무릎이 완전히 지금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당시에 20대 젊은이로서 얼마나 진지하게 이제 참선을 했는지, 수행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다음은 너무 막 제가 뭐 미국 서부 얘기만 하고 뭐 그 사람들 이제 추앙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아니면 동양에서 나온 사람 중에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없었느냐라는 게 제 미국 근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아닌 화두였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백남준 선생이 이런 고민을 굉장히 미국에 빨리 건너가서 했더라고요. 백남준 선생은 이제 뭐 국적을 따지면 나중에는 미국인이었겠지만 어쨌든 10대 시절까지 한국에서 보내다가 홍콩에도 있었고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한국인이죠. 사실 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국계 뭐 나중에 미국인이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비디오 아트를 한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세계에서 어떤 전위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위상이 높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1984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해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1984년도에 매킨토시를 출시하면서 세계 광고 역사에 굉장히 남을 만한 1984라는 이제 매킨토시 광고를 찍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리들리 스콧이 이제 감독을 한 광고였고 1984의 주제는 1984년이 되면 조지 오웰은 이제 기계나 아니면 이런 우리가 개발했던 것들에 대한 오히려 지배를 받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술 디스토피아를 제시를 했는데 잡스가 애플이 매킨토시를 내놓으면서 1984년도가 실제로 도래를 했고 우리는 그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러분이 매킨토시를 가지고 쓰다 보면 어떻게 정신이 고양되는지 느낄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광고를 만들어서 냈고 그게 굉장한 히트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 광고 역사상 한 손에 들어갈 만한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1984년도에 백남준도 똑같은 글로벌 미디어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뉴욕, 파리, 베를린을 쫙 연결하는 이제 미디어 쇼를 하는데 그게 바로 미디어 쇼의 제목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KBS에서도 이걸 이제 위성 생중계를 했던 자료가 남아 있고, 그 수원 쪽에 용인이죠. 용인의 그 백남준 아트센터에 가면 이 작품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남준도 똑같은 답변을 한 거예요. OL 선생 1984년이 왔는데 나는 기술로 사람들이 더 우리가 연결되고 세계화가 되고 이런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미디어 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바가 같은데, 그 인물이 한 사람은 이제 잡스였고 한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난 백남준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백남준 선생이 어떤 막 그 비디오 아트를 하면서 뭐 텔레비전도 가져오고 통신도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예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잡스는 반대로 예술을 가지고 가서 기술 제품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로 예술을 한 사람은 백남준이고, 예술을 가지고 기술에서 놀았던 사람은 전 잡스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요 사진을 보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시티라이츠 서점 앞에서 있었던 그 앨런 긴스버그예요. 앨런 긴스버그가 이제 백남준 선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분은 누구냐면 존 케이지, 그러니까 4분 20초라는 그 예술 작품이 유명하죠. 그냥 피아노 앞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연주하지 않아도 그냥 이 소음 자체가 나에게는 음악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전위 예술을 했던 이런 선봉장들인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했던 그 인물이 바로 백남준이고,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서서 계속 그 세계 예술계를 리드했던 사람입니다. 다음은 기술과 예술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기술회사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예술 혹은 영화 아니면 그 3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러니까 픽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픽사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을 때 이 회사를 그냥 사서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어떤 경영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진 않았지만 돈을 계속 대면서 본인이 재기를 할 수 있었던 발판을 마련한 회사예요. 근데 이 픽사가 지향하는 가치가 기술과 예술, 이 두 가지의 어떤 경계에 서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 라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픽사의 본사는 말씀드렸던 UC 버클리 대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근데 그 동네가 굉장히 후미진 지역이고, 뭐 정유 공장이 있고, 뭐 좀 약간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 굳이 본사를 두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만들었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답변을 하냐면, 우리는 예술의 중심지인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와 떨어져 있고 싶었고, 기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와도 떨어져 있고 싶었다. 그래서 그 둘에서 약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UC 버클리 근처로 오게 됐다는 이제 설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약간의 어떤 그 둘의 경계에 서서 항상 뭔가를 이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각광받는 시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원서도 찾아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계속 비교해 가면서 읽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로렌스 레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픽사의 그 재무 담당 CFO로 영입이 됐던 90년대에 CFO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영국 출신이지만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현재는 그러니까 선불교 신자예요. 엄청난 선불교 신자고, 근데 이 책이 참 좋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잡스가 이제 야인이었잖아요. 오랜 세월 굉장히 야인이었고, 나중에 이제 애플에 복귀해서 전성기를 맞으면서 이제 죽음까지 가는 건데, 그 야인 시절에 잡스가 이제 영입을 했던 이 로렌스 랩이라는 사람이 그 픽사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쓴 자기의 여정을 여기 픽사 위대한 도약이라는 책에다 담은 건데, 참고로 이 세 개는 다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저 토이스토리 디자인으로 나왔던 책은 지금은 절판이 됐고, 다시 픽사 위대한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재출간이 된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 픽사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봤을 때 당시의 픽사는 완전히 그냥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술가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경영 모르겠고, 우리는 예술하는 사람들이고 이걸로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매출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수익은 하나도 못 내고 있고,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우리는 때가 되면 스티브 잡스한테 가서 그 수표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여기에 쏟아 넣은 돈이 뭐 5천억인가 그래요. 그 당시에 막 굉장히 이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여기다 쏟아 넣으면서 이제 회사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재무관리자로 투입이 돼서
이게 완전한 예술가 집단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고, 그리고 완전한 이런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로만 가도 이 픽사는 잘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기술과 예술의 어떤 중점을 계속해서 이제 지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본인이 나중에 추구했던 어떤 불교의 중도와도 비슷한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 책에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어서 한번 강추를 드리고요. 이게 뭐 꼭 픽사나 아니면 미국 서부에 있는 이런 기업들에서부터 비롯된 건 아니고, 뭐 2세기 전, 3세기 전에 유명한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인데 이분은 에이다 러블레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시인 바이런의 딸이에요. 바이런의 딸이고, 바이런이 영국 사람이고 뭐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막 여자가 많았겠어요. 시 잘 쓰고 뭐 하니까. 그래서 바람을 많이 폈겠죠. 여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 바이런의 부인이 에이다 러블레이스를 낳고, 이 사람이 뭐 한두 살일 때 바로 이혼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수학자였어요. 원래 이 사람의 어머니는 이제 수학자였는데, 이 어머니가 러블레이스한테 너는 절대 문학이나 시 근처엔 가지도 말아라. 너는 이거 하다 보면 인생 저 아버지처럼 이제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수학이나 어떤 과학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현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시초인 어떤 그 개인용 컴퓨터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를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뭐 현대 컴퓨터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성장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러면 시는 안 된다고 하면, 문학은 안 된다고 하면 시적인 과학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어머니? 뭐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서 이 poetical science, 시적인 과학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하나의 그 관용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다 러블레이스라는 사람이 이미 몇 세기 전에 그런 시적인 과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또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어떤 현대식 컴퓨터를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라는 또 평가를 받으니까 그 두 가지의 영역이 굉장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사람의 이런 접근법이 1970년대에 미국 서부에서 이제 굉장히 떴던 그런 젊은이들의 어떤 기술 개발 욕구, 문학적인 욕구가 다 혼재되어 있는 어떤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미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좀 어떤 낭만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굉장히 또 현실적인 동시에 이런 의미 부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래밍 그 언어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미국 뭐 국방부 예를 들어 인트라넷이라고 하면 그 인트라넷에서 쓰는 그 이름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 이름이 에이다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다 러블레이스를 이제 추모하고 기리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에이다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 사람이 어떤 문학과 기술의 혹은 문학과 과학의 경계에 서려고 했던 어떤 시초 같은 인물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 시대에 이런 두 가지 영역에 있는 게 과연 여전히 중요한 건가? 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두 인물이 어떤 의견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인물은 이 시대의 가장 여전히 중요한 창업자인 이제 일론 머스크와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레리 페이지는 이 사람이 아마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그 미국 서부 그 와인으로 유명한 나파밸리에서 레리 페이지 생일에 머스크가 초청이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세게 의견 충돌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레리 페이지는 기술은 언젠가 인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대체하는 정도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술적인 특이점이라는 게 곧 올 것이고, 그게 온다고 해도 나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게 어떤 그런 진화의 하나의 단계이다라는 얘기를 레리 페이지가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다. 인간이 항상 최상위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어떤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하면서, 인간은 이 기술을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걸 인간의 필요에 맞게 개발해 나가야 된다 해서, 물론 오픈 AI에서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오픈 AI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둘의 그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머스크가 있는 거고, 그 레리 페이지가 아마도 구글의 사무실 같은데요.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장면 사진 찍힌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대립도 있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뭐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피로감까지 느낄 정도로 우리가 매일 이제 AI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빠른 게 맞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인간은 그걸 계속 그 속도를 따라가면서 쓰기만 하면 다 되는 거냐? 과연 우리의 존재나 뭐 의미 이런 거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냐라는 또 어떤 반발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분은 그 프랭클린 포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2018년 정도였나요? 그 즈음에 냈던 책이 바로 생각을 빼앗긴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게 오기 전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인간이라는 건 사실상 사이보그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돼버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어떤 의문을 제기한 거고 그게 이 사람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인간으로서 기술을 계속 사용해 나가야 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색 가능성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possibility of contemplation, 사색 가능성이라는 걸 주장을 해서 그 개념을 미리 좀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뭐 완전히 이제 반대해서 해서 옛날에 러다이트 운동하듯이 막 기술 안 써. 나는 여기에만 있을 거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지만 기술의 보조를 맞추되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내고 조금은 떨어져 있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또한 거의 뭐 7, 8년 전에 미리 했던 사람들이 있고 생각을 빼앗기는 세계 혹은 번역본이 있는데 그 책도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좋은데 뭐 사색 가능성도 좋고 뭐 AI가 이제 인간을 뛰어넘거나 아니면 인간이 우선에 있어야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혼재하죠.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반문화적인 가치라는 게 그럼 현 시대에 의미가 있는 거냐? 물론 그 반문화를 주장하고 반문화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큰 회사의 창업자가 돼서 사실상 전 세계를 거의 뭐 이렇게 호령하는 기업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주류가 됐는데 여전히 반문화적인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뭐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커나가면서 80년대 초반에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큰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자기는 반문화 세계의 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떤 기업과 비즈니스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면서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죠. 이제 구글이나 뭐 애플 같은 회사는 말로는 반문화를 내세우고 뭐 사악히 짓지 말자, 뭐 다르게 생각하라 이런 걸 내세우긴 하지만 또 동시에 이윤 극대화를 또 추구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의 영역이니까 일단은 좀 놔둬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나마 그런 반문화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개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반문화적인 어떤 자세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내놨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진 못해서 또 미국에서 이런 어떤 좀 호응을 얻었던 사람을 찾아봤어요. 이 사람은 이제 피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연설에서 했던 전념하기의 반문화, 그러니까 반문화인데 현재의 반문화는 전념이라는 걸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전념의 반문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대는 계속 접속해 있어야 되고 계속 뭔가를 검색해야 되고 계속 뭐 이 도구를 써가지고 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한 가지에 완전히 몰입하거나 전념하는 게 사실상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주류 문화가 아닌 거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런 전념을 할 수 있는 어떤 몰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거고 그게 사실상 지금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반문화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도 이제 전념이라는 걸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유튜브에 보시면 하버드 대학 졸업 연설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념하기의 반문화라는 제목으로 했던 연설이 각광을 받으면서 또 책으로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요거예요. A Counterculture of Commitment, 전념의 반문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한 35분 정도 했는데 이 반문화를 대표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간이 됐고 1970년대 전후로 해서 한 3, 4년 동안 있었던 Whole Earth Catalog라는 책이고 이 책의 창간자는 이제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고 어떤 반문화 운동을 이끌었던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이 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냐면 2005년도일 거예요. 2004년도, 5년도가 맞을 거예요. 2005년도에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가 연설한 게 여전히 회자가 많이 됐잖아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점을 연결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자기의 연설을 뭘로 마치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이제 그 구호로 마치는데 그게 바로 이 Whole Earth Catalog의 폐간본에 있었던 슬로건,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Stay Hungry, Stay Foolish 보실 수가 있고 그 책 자체가 이제 여기 잡지가 있는 거고 이 책의 부제가 Access to Tools예요. 그러니까 도구로 가는 뭐 통로, 도구로 가는 접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문화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도구를 통해서 뭔가 이런 자기의 생각들을 가치나 어떤 이상향을 구현하려고 했던 문화적인 흐름이 굉장히 크게 있었다는 게 제 관심사 혹은 연구에 여전히 중요한 테마고 그게 제 미국 3년 실리콘밸리 지역 근무의 소기의 어떤 성과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